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은 철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달의 궤도를 경계로 해서 그보다 먼 쪽은 천상계 그리고 그 아래쪽은 지상계로 나누었고요. 천상계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늘 항상 상태를 유지하지만 지상계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행성체계로 잘 완성한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의하면 모든 행성의 우주의 중심은 지구에 있고 나머지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해서 모두 공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체계에도 부합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기독교 신학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중세를 거치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죠. 이 코페르니쿠스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관측 결과와 일치시키려면 주전원이라고 하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데 생각을 바꿔서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 놓고 나머지를 돌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신이 존재하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맞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지동설 체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먼 북유럽에 살았던 티코 브라헤는 심정적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우라니보르크에서 그가 관측한 여러 해성과 초신성과 화성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살펴본 결과 더 이상은 지상계 천상계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관측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히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체계가 보다 관측 사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완전히 옳다는 증거도 역시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체계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체계를 본인의 관측 결과와 버무려서 티코 브라헤 자신만의 고유한 행성 체계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움직이지 않는다, 중심에 있는 거 맞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행성은 태양 둘레를 돌기는 한다, 그리고 태양 그 도는 궤도 운동을 하는 모든 행성들과 함께 태양이 다시 지구를 돈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행성 체계를 이곳 우라니보르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Individual section. So all of these parts could be opened individually. And then he could take his measurements to whatever position he wanted. Okay. So he could still use all of the tools at the same time, but they were basically immune to wind and weather. When you come down, it's dark, and then there's going to be some instruments, some measurement tools that are going to light up, and it's an audio show. Okay. So it's Tycho Brahe talking to his assistants, and they sort of explain how they use the tools. Rumors began to spread. The heavenly bodies move around a vast sphere, an infinitely vast sphere, the pole at the top to the pole at the bottom. Even though in the 15th century it was a lot harder to get. His hometown is there. Exactly. He grew up over there. We have one of the measurement tools, a quadrant there, which you can spin around and look at and try to use. 1546년
12월에 태어난 이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는 이 덴마크 일대에서는 더 이상의 신분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아주 높은 신분의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고 그렇게 길러지게 됩니다. 14살 때 우연히 하늘에서 보게 된 월식 현상에 감명을 받아서 천문 관측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또 연금술에도 매료되게 됩니다. 26이 되던 해에 평민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던 같은 해 1572년 11월 11일에 천문 관측을 벌인 지 채 10년도 되기 전에 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별인 초신성을 관측해냅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74년에 펴내게 되고요. 그때나 이 티코 브라헤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코펜하겐 일대는 물론 독일에까지 이 티코 브라헤의 명성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유분방했던 티코 브라헤는 이렇게 춥고 고달픈 이 북유럽을 벗어나서 이탈리아나 베니스나 이런 프랑스 남부 지역이나 이런 남쪽으로 여행을 자주 떠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많은 이탈리아나 이 남쪽 출신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천문 관측을 더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자들 간의 교류가 필요했고, 따라서 이태리 가까운 스위스 바젤로 이사를 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당시 덴마크 왕이었던 프레드릭 2세는 이 티코 브라헤를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귀족인데다가 천문학자로서 명성이 높아가던 티코 브라헤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티코 브라헤에게 이 덴마크 영토의 여러 영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 영지를 줄 테니 떠나지 마라. 그러나 티코 브라헤는 이 제안을 모두 거절합니다. 이때 덴마크 왕은 그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너 평민 아내랑 결혼했지 않냐? 그러면 부인이야. 3년 이상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 두 번째 부인으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은 평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지위와 부인의 지위를 인정해 줄 테니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 벤 섬을 영지로 줄 것과 거기에 천문 관측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 비용과 운영 비용 일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이 덴마크에 남게 되고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벤 섬에 가장 가운데 부분이 가장 높게 솟구쳐 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영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보이는 곳에 우라니보르크라는 주거시설이자 천문관측시설 그리고 연구시설이 겸해 있는 성을 하나 축조하게 되는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이 기하학을 신봉했기 때문에 정원의 설계나 양쪽 기둥의 높이, 천정의 높이, 문 정문에서 정원까지의 거리를 기하학적인 비율을 운율을 따라서 그대로 그 비율을 쫓아서 대칭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곳에는 그가 만들었던 그 천문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티코 브라헤는 이 우라니보르크를 떠나게 되고요. 덴마크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겨진 이 우라니보르크 천문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개축, 증축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지원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폐허가 되게 되었고 지금은 정원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이 우라니보르크 천문대가 연구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그의 수하로 문화로 들어온 많은 연구생들과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좁은 영지에 만들어져 있는 이 우라니보르크 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작은 천문 관측 시설을 여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곳이 스테른보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의 성이라는 천문 관측 시설인데요. 땅 밑으로 지하를 파서 이 차가운 날씨, 매서운 날씨를 견디고 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가까울수록 가을이 지나면서 별 관측이 용이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습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날씨가 무척 좋지 않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만든 천문 관측 시설이고요. 이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육안에 의지했고요. 우리가 관측 장비로는 별 사이의 각도를 측정해서 거리를 유추하는 각거리 계산을 하는 4분위나 6분위 같은 걸 사용했는데 각도기 같은 것이죠. 이것을 오차 없이 계속 정밀하게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쓰이는 대부분의 천문학 용어도 이 당시에 우라니보르크 천문대에서 티코 브라헤가 만들어 여기는 위대한 천문 관측학자 티코 브라헤가 탄생한 크눕스트롭이라는 성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스웨덴 덴마크 국왕 바로 다음 가는 귀족인 오테 브라헤와 고위 성직자의 딸인 베아테 빌레 사이에서 10명의 아이들 중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해는 1546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벤섬에서 나와서 란스크로나 항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는 도로 주위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이곳에 혹시 기회가 돼서 북유럽을 올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주위 도로를 한번 달려볼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도로 맞은편 쪽으로 보면 티코 브라헤의 기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헤레바드 대수도원의 풍경인데요. 부지가 일단 굉장히 넓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티코 브라헤가 첫 번째로 큰 관측사에 있어서 업적을 남긴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월식을 본 뒤에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천문학과 의학, 연금술의 권위자를 찾아서 독일 유수한 지방으로 박람 겸 여행 겸 공부 겸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유학에서 돌아오고 나서 거기서 배워온 각거리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이곳 헤레바드 대수도원에서 각도 60조짜리 6분의 1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6분의 1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슈퍼노바, 즉 거대 별의 죽음 현상인 초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6분의 1을 이용해서 시차를 측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시차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별이 지구와 그리 멀지 않다면 시간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티코 브라의 관측으로는 어떤 시차도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초신성이 달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지상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즉 밤하늘의 천상계에 속한 무엇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나타났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상계는 불변하다, 영원하다, 항상성이 있다 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됩니다.